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고급 술집에서 접대했다고 폭로한 3명의 현직 검사들, 1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2명은 96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거리를 남기고 재판을 피했습니다. 대신 부적절한 술자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벌여왔는데 검사 2명에 대해서만 중징계인 면직을 결정하고 1명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먼저 법무부의 징계 결정 내용을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부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검찰은 이 폭로가 사실이라고 결론 내면서도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나이업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이 짧아서 처벌 기준 100만 원이 안 되는 96만 원어치 접대만 받았다는 황당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이 술 접대 의혹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넉 달의 검토 끝에 감찰관실은 재판에 남겨진 나이업 검사와 A 검사 2명에 대해서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강한 징계입니다. 감찰을 진행해 본 결과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이 술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낸 검사 3명 중 나머지 1명, 비검사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술과 위치 추적 기록이 분명한 2명과 달리 비검사는 술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비검사가 건강상 문제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데다 문제의 술자리 당일 자녀들이 아파 정시 퇴근해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한 법무부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뒤집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조만간 대검찰청에 통보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결국 법무부는 술자리 참석자가 누구누구라는 검찰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검사들 접대 금액이 96만 원이 된 건, 그래서 재판을 피한 건 술값을 참석자 수만큼 나눈 값이란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수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당초 법무부는 3명의 검사 모두를 징계 처분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관련자들이 지목한 나이업 검사, 룸살롱에서 택시를 탄 기록이 나온 A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B 검사는 퇴근 이후 택시를 타거나 신용카드를 쓴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접대 시간을 전후해 나머지 2 검사와 검찰 메신저로 대화한 접속 기록은 있었지만 술자리에 대한 대화로 단정 짓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B 검사가 술자리에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고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사 당시 B 검사가 뒤늦게 접대 대상으로 지목됐고 관련자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해 뚜렷한 증거를 못 찾은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술 접대 사건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법무부 결론대로 2명만 징계를 청구할 경우 3명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됩니다. 검사 1명당 접대 금액 계산법이 큰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술자리 참석자조차 불확실하다는 법무부 판단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가 3명이 아닌 2명뿐이라면 한 사람당 접대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봉현 전 회장은 최초 폭로부터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리를 주선한 이주영 변호사도 검사가 아닌 변호사 3명이 있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진술들에 따라 비검사가 아닌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15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도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가 줄고 있는 건 백신 덕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효과는 지금까지 100%라고 밝혔습니다.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이른 아침부터 장애인 노인시설 돌봄 종사자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병원 등 전국 1,790곳에 있는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를 오가며 감염 위험이 높은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많은 접종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명이 그리고 이르면 5월 중순부터는 65세 이상 49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5월과 6월에 걸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 회분을 활용해 전국 만여 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1만여 명. 이 가운데 76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접종 14일 뒤 예방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0.4%, 화이자 백신은 10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두 백신을 맞고 접종 2주 뒤 확진된 경우가 없어서 예방 효과가 100%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백신 효과가 반영된 덕분에 코로나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3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례를 100명 정도로 그리고 사망 사례를 20명대로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 방역당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논란에 대해 해당 이물질이 인체에 주입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0대 간호조무사가 사지가 마비되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보인 데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백신 확보를 두고 나라마다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어떤 건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800만 회분. 이 물량으로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고 350여만 명에겐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최대 12주로 길어 1차 물량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들어오는 물량들을 가지고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종센터와 보건소 외에 10,000개의 위탁의료기관이 접종 장소로 추가되면 하루 1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인프라도 갖춰지게 됩니다. 하반기 7천만 명분이 예정대로 도입되면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유럽과 미국에서 희귀혈전 부작용 논란이 있고 미국 우선 공급 방침을 밝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면역 기간을 늘리기 위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시행하면 백신을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구매를 통해 수급 불안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 회사와 추가적인 백신 공급 논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협의가 물밑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가 오는 8월부터 위탁 생산하게 될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인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새 확진자는 500명대, 최근 확산세에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입니다. 영국, 남아공에 이어서 인도까지 해외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연일 확인되면서
4차 유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3월과 4월 인도에서 입국한 9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인도 변이가 우려스러운 건 변이가 두 곳에 나타나는 이중 변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라진 유전자 부위가 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와 다른 한 곳은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와 비슷합니다. 인도 변이에서 캘리포니아와 남아공 변이 두 개의 특성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파력을 좀 높일 가능성, 그리고 남아공 변이가 있었던 그 부위의 변이에 대해서는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도 변이와 별개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분석한 762건에서 70건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는데 해외 유입 환자의 절반 정도와 국내 발생 환자의 5%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검체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이 사례는 모두 449건. 역학적으로 연관돼 검사를 하지 않고도 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까지 더하면 모두 914건이나 됩니다.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 3가지 주요 변이 중 가장 우려되는 건 백신과 치료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입니다. 정부도 오는 22일부터 남아공발 변이 위험이 높은 남아공과 탄자니아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2주 동안 시설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2명, 휴일 효과로 엿새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21.3명으로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47.4%로 나타나 집단 감염보다는 동료나 지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선 우리 어선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요. 방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거제 구조랑 앞바다. 어선 50여 척이 큰 원을 그리며 시위를 시작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경문을 내건 어선들은 이제 줄지어 내달립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생업을 잠시 접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어업인들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도 300여 명의 어민들이 어선 150여 척을 타고 나섰습니다. 여수 국동항을 나선 어선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바로 앞 장군도 일대를 돌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해안 어민들은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이 괴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에 방류까지 갔다 하면은 전 나라가 우리 식생활에도 엉망진창이 되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사선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 너희들이 먼저 마셔봐라!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잇따라 일본산 수산물 검역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다이버 회원과 환경단체들이 모여 항의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 시간을 늘리고 검출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 감천항 수산물시장. 일본산 수산물의 90% 가까이가 부산의 수산물 시장을 통해 수입돼 유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냉장 명태 6마리를 무작위로 골라내 검사에 적합한 신선도를 갖췄는지 겉모습부터 살펴봅니다. 선도나 부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아감이나 눈을 보면 샘플로 채취된 냉장 명태는 전처리실로 옮겨진 뒤 잘게 쪼개져 방사능 검사 장비로 들어갑니다.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도 감지하는 500kg짜리 대형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민감하게 킬로그램당 0.2에서 0.3 베크렐. 이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 시간이 기존의 1,800초에서 10,000초로 5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검출 한계값이 킬로그램당 0.5에서 0.9 베크렐에서 0.2에서 0.3 베크렐로 작아집니다. 그만큼 미세한 양의 방사능 물질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사능 물질 검사 장비도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분석 인력도 12명 더 충원됐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경우에는 미량이라도 저희들이 검출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낮추고 대출 규제는 푸는 방향인데요.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한 11, 2년 됐습니다. 이번에 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문하는 질의엔 주로 여당 의원들이 나서 재보선 이후 바뀐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부동산 현실이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고 재산세 인하 기준은 6억에서 9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40%까지 가능한데 이를 60%에서 최대 90%까지 규제 한도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거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저희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공시가격을 동결하자는 주장,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엔 반대하고 있어 당과 정부의 온도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집중 감시했더니 아파트 여러 채를 마치 쇼핑하듯이 사들이는 투기꾼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1,300세대 아파트. 지난 3월 한 달 동안 소형 평수 중심으로 38건이 거래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다주택에서 제외해주자 수도권의 투기꾼들이 몰려든 겁니다.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가 조금 더 많아요. 외부 투자자들, 서울, 경기, 일산 그쪽이시더라고요. 지난 3월 LH 투기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아파트를 쇼핑하듯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 열풍은 지역만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사람이 경남 창원까지 가서 법인 명의로 소형 아파트 6채를 사들이는가 하면 2달 사이 대구에서 아파트 10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다운 계약서를 쓴 법인도 있었습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증여도 갑자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3월 한 달 증여가 812건으로 2월보다 6배나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강남 부자들이 버티거나 매도하기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열풍은 꺼지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은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것만큼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 참패로 길을 잃은 여당과 그런 여당을 몰아붙이는 야당. 그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이 볼모가 돼 표류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프로축구팀 대구FC에서 충격적인 성추행과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배 선수가 후배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왔고 구단 측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후배가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폭행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석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프로축구팀 대구FC 선수단 숙소. 한 선수가 옷을 완전히 벗은 알몸 상태로 침대 위에서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상폭격 자세. 후배 선수에게 기합을 내린 선배는 건너편 침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어 자세. 와, 좋아. 실내 체력 훈련장에선 운동 중인 후배 선수의 몸을 위에서 짓누르기도 합니다. 몸을 뒤틀며 괴로움을 호소해도 가혹행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후배 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3년 전 팀 선배인 B씨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반년 동안 B씨의 폭행과 성추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는 겁니다. 후배가 보는 앞에서 옷을 발가벗고 머리 박고 이렇게 성기 만지면서 막 수치심을 많이 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구석 가서 많이 울고 막 극단적인 생각도 솔직히 했었고. A씨는 B씨의 가혹행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2019년 선수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FC 구단 측도 폭행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대처는 미흡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벌금이 없으면 집에 귀가를 시키고 나서 뭐 징계를 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숙소에 그대로 운동만 안 시키고 계속 같이 지내게 하고. A씨 가족은 성추행과 폭행 사실을 묵인한 대구FC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리로 된 물건을 던져 정강이가 찢어지고 주먹으로 폭행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현재 한 축구클럽의 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성추행 아니고요. 말씀드린 아니고 그 부분 옷을 탈의시키는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방금 드렸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사과했으며 오히려 A씨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FC는 전 소속 선수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A씨로부터 해당 동영상과 문자 대화 내용을 넘겨받아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모두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학대가 260번이 넘는데 교사들은 오늘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에게 커다란 베개를 휘두르고 머리채를 붙잡거나 수시로 때리는 보육교사들, 중증 장애나 자폐,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 6명을 포함해 10명의 원아가 당한 학대는 2달 동안에만 무려 263차례에 달했습니다. 특히 5살짜리 장애 아동은 한 교사에게 115차례 학대를 당했습니다. 보육교사 6명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학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 교정을 위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체에 손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상습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폭력이 어떻게 훈육일 수 있는 거죠? 한 말씀 해주시죠.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점은 속죄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학대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방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교사 6명이 아이들을 폭행했는데 인지하지 못하셨다고요? 아이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몰랐다는 원장의 해명에 부모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원장 책상에 그 CCTV가 잘 보이는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모든 것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은 CCTV 속에서 아이들은 살기 위해 구석진 곳으로 도망다녔고 보육교사들은 학대를 즐기는 모습이 일상이었다며 오열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 지옥에 넣은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교사들의 목소리로 진짜 아이들한테 너무 죽을 죄를 졌어요라는 말을 죄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훈육을 위한 학대였다는 보육교사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 원장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영업자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한테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4월,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돈의 절반만큼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임대사업자 박모 씨도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식당을 하던 세입자의 월 임대료를 33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60만 원 깎아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동참한 거죠, 나름.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에서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다며 세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국세청이 요구한 서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이날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라든지 확인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그런데 이 가운데 2가지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줘야 합니다. 박 씨 건물의 세입자는 이미 폐업해 연락도 안 됩니다. 연락도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깎아주면 세액공제 해준다, 뭐 그렇게 캠페인 해놓고 종합소득세 세액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서류 없으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거죠. 처음부터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아예 세금 감면을 포기한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그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억울함이 있죠. 억울함이. 착한 임대인 제도는 시작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돕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걸 건물주들의 자발성에 기대고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도 70%로 늘렸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에 참여해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넉 달 전 화염병과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서 법원의 강제 집행을 방해했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오늘도 신도들의 저항 탓에 법원의 4차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전 목사는 새 교회를 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제일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을 신도 10여 명이 막고 있습니다. 교회 외벽은 타이어로 둘러싸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아침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 기습적으로 명도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계획이 사전에 노출됐고 새벽부터 교인 5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인이 늘어나자 법원은 시간을 앞당겨 새벽에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교인들이 휘발유와 유성 페인트, 타이어 같은 위험물질을 준비했고 여기에 불을 지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유흥들 무서워가지고 저기 오다 올라다가 서로 취소하고 교인들 와 있는데 저기 감당 못하지. 아무리 용역 많은. 현재 이 일대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곤 90% 이상 이주를 마쳤습니다. 교회 측은 서울시의 감정보상금 82억 원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현재 교회 건물과 똑같은 규모로 새 교회를 지어주기 전까진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탈립사학 필요 없다 이거야. 뭐냐, 똑같은 걸 지어달라는 거야. 여기 아파트 짓는 가격이 있잖아. 이게 평당 1,250만 원이에요. 그걸 전방 1,25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것만 해도 약 480억 가까이 돼요.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주인입니까? 이 동네 주인은 사랑제일교회예요. 여기는 제일 먼저 지은 장소가 이 교회예요, 교회. 뭐라고 주민들이 뭐 떠들어요? 교회 측이 지속적으로 명도 집행을 막을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폐교에서 방문 판매 업체 회원들이 집단 생활을 하다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그 사이 군청이 이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중 일부가 치료가 끝나고 다시 이 폐교에 들어와 있는데 알고 보니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알고도 출입을 막지 못한 겁니다. 군청과 교육청의 손발 안 맞는 방역 행정,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인천 강화군의 한 폐교. 여전히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걸려 있지만 내부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이 완치 뒤 다시 돌아와 무단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5명이야. 그 5명까지 된다 해가지고 우리도 피해자예요. 사람이 왔다가 우리한테 다 전염이 된 거 아닙니까? 지난달 이 폐교를 수년 동안 무단 점거해 생활하던 방문 판매 업체 회원들이 집단 감염되면서 강화군청은 교육청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교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작은 모래주 한 열흘 정도?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 용역이라도 써가지고 사람들 들어가는 거 차단하고 이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에 들어가고 나가고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관할 교육청은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폐교로 되어 있어 들어와 사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가가 거주지로 되어 있는 비거주자 1명도 폐교를 들락거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5명 있으면 있게 해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4명 사나 5명 사나 더 인원수만 안 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방역법 잘 지키시면서 계시라고만 했죠. 이 폐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60명 넘게 발생했을 때 일부 확진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당시 군청과 교육청은 폐교가 방문 판매 업체나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 무단 점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계의 가장 윗선급 거물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습니다. 그가 머물던 방과 차량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과연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지난달 24일 낮 이 호텔 11층에 강력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계의 거물로 꼽히는 49살 임모 씨가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임 씨가 머물던 객실과 주차장에 세워둔 고급 차량에선 마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여 그램과 상당량의 대마초,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약물인 GHB, 이른바 물뽕도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번에 압수한 GHB는 150ml로 2천여 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장에선 400여 개에 달하는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임 씨는 강남의 다수 클럽에 오랫동안 마약과 물뽕을 공급해온 거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검거된 국내 거물급 마약사범 마모 씨와 함께 국내 마약 유통업계의 최윗선급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 중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임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강남 클럽 일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서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여성은 평소에 한 남자가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힘들다는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 골목.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서성거립니다. 잠시 후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20여 분 뒤 손이 피범벅이 된 남성은 급하게 도망칩니다. CCTV에 찍힌 이 남성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20대 이모 씨.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의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습니다. 범행 50분 전 렌트카를 타고 온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50m 떨어진 이곳 골목에서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건물 계단에 숨어 기다리던 이 씨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쫓아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 처음에 그냥 때리는 줄 알았어. 난 처음에 칼로 그런지는 모르고 이러고 이제 한 발짝을 쳐서 그러더니 저 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현장에 버려둔 채 타고 온 렌터카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중간에 택시로 갈아탄 뒤 한 모텔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오늘 새벽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이 씨와 피해 여성은 2달 전쯤부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사이로 피해 여성은 평소 한 남성이 집요하게 쫓아다녀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사이코 같은 멋진 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녀서 죽겠다고. 경찰은 범행 당시의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무려 4개 주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심지어 아빠와 함께 햄버거를 사러 갔던 7살 소녀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신정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승용차 문을 열고 쓰러진 아이를 안아 경찰차로 옮깁니다. 일요일 오후 미국 시카고의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대기줄에 서 있던 회색차에서 2사람이 내리더니 갑자기 총을 난사했고 아빠와 햄버거를 사러 온 7살 제슬린이 탄 차에 집중됐습니다. 제슬린이 앉아있던 차량 뒷좌석에만 무려 20발 넘게 총격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버지는 중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총격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 위스콘신주의 한 술집에선 소란을 일으켜 쫓겨난 손님이 앙심을 품고 돌아와 총을 난사했습니다. 3명이 숨졌습니다. 8, 10, somewhere around there. People running from the bar this way, people running this way, people running that way. 텍사스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가정사로 다툼이 일어나 3명이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체포된 전직 형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에선 최소 45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5,500명이 넘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 FBI가 만든 총격 대응 홍보 영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Running makes you harder to hit and improves your chances of survival. Remember, run, hide, or fight.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일단 총기 난사 사고에 대비해 생존 수칙까지 익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여성의 군 복무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20대 남성을 의식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 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 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삼전제 부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20대인 전 의원은 20대 남성 80% 이상이 강제 징집되는데도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공기업 승진이나 경력 평가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 참패 뒤 청년 목소리에 둔감했다며 반성한 직후였습니다. 남녀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돼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외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지만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남녀를 대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좀 말뿐인 제안들로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단 거리를 두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 주말 산두릅인 줄 알고 산에서 독초를 캐서 먹었다가 성인 7명이 한꺼번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 초오라는 풀이었는데 생김새가 나물과 흡사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귀농을 준비 중인 부부네 집에 지인 일행이 이를 도우러 왔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도 했는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7명 모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들 증상이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입안 감각 이상, 그리고 심각하게는 마비랑 혈압 저하까지. 알고 보니 외지인 손님이 산에서 따와 물에 데쳐 요리해 먹은 나물이 초오라는 독성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르고 먹었지. 붙여놓으면 몰라요. 입안이 얼얼하다고 나보고 뭐라 먹어버려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맛을 봤더니 이건 이상한 거야. 산 두릅 같은 주변 나물들과 함께 채취하다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인 줄 알고 뜯어다가면 근데 이제 초가 들어갔던가 봐요. 같이 삶아갖고 데쳐서 먹다 보니까. 초오는 식약처와 의학계에서도 독성을 가진 식물로 분류되며 2년 전에는 초오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초오 뿌리가 약초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때는 독성을 빼는 전문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약화시키지 않고 그냥 드셨을 때는 전신 마비 증상이라든지 구토, 현훈,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 심장의 부정맥 상태. 전문가들은 봄나물인 줄 알고 오인할 수 있는 식물이 한둘이 아니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5명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영동군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화성 하늘에 인류 최초로 무인 헬기가 떴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조금 전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의 화성 탐사선도 이르면 다음 달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어서 미중 간의 우주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량 1.8kg, 작은 비행 물체가 날아오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최초의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입니다. 화성에서 첫 비행에 나선 우주 헬기는 3m 상공에 날아올라 30초 동안 떠 있다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저뉴어티의 특징은 빠른 날개 회전 속도입니다.
지구 대기 밀도의 1%에 불과한 화성 대기에서 비행하기 위해 날개 회전을 분당 최대 2,400회로 빠르게 설계한 겁니다.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 동력 비행체를 띄운 건 인류 최초입니다. 나사는 인저니어티가 지형상 가기 힘든 곳까지 탐사 영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genuity will open new possibilities and will spark questions for the future about what we could accomplish with an aerial explorer. 중국 화성 탐사선 캐넌 1호도 화성의 표면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있습니다. 캐넌 1호는 빠르면 다음 달 화성에 착륙할 예정인데 미국처럼 탐사 차량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我们通过高分辨率相机来看，还是有非常多的这个像沙丘啊、像撞击坑啊，对我们的这个火星车的这个着陆啊，都会产生比较大的影响。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탐사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이 벌였던 우주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에 화성에서 다시 불붙은 겁니다. 또 미국은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2명의 우주인을 달에 다시 보낼 계획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미국의 새로운 달 착륙선 개발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국내에서도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9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력이 강해서 인도에선 어린이 환자도 크게 늘고 있고 심장과 신장까지 손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부터 몸을 씻는 인파. 겐지스강이 만원 목욕탕이 됐습니다. 인도는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차 유행의 3배나 됩니다. 올 초 1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폭증했는데 문제는 이번 2차 유행의 속도가 무섭게 빠르고 증상도 더 심하다는 겁니다. I had like severe chest pains and then not being able to like breathe properly. Like having to lie down in a pronated position which helped me breathe because my nose was clogged. Maybe my time's come. 1차 유행엔 거의 드물었던 어린이 환자를 포함해 젊은 층의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कम उम्र के जो लोग जो कोरोना के पेशेंट्स अभी तक आए हैं उसमें 65% पेशेंट 45 साल से कम उम्र के हैं. 게다가 젊은 환자들은 비교적 경증이던 예전과 달리 폐와 심장, 신장까지 손상시키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Seeing young patients with even what is called critical disease, where they require high amounts of oxygen or are on a ventilator. 세계의학계는 이런 특징이 작년 말 최초로 확인돼 이미 12개 나라에서 발견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There's a similarity in these mutations that confer increased transmissibility,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utations also result in reduced neutralization. 인도 전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수도 뉴델리는 급기야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부터 6일간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는 전면 봉쇄령을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수입차 한 대의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차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차 주인이 협박성 쪽지까지 남긴 겁니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수입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분명 차량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어야 할 주차선이 차량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 2대의 주차 공간을 독차지하고 서 있는 겁니다. 차 앞유리에 붙은 쪽지는 더 가관입니다. 차에 손을 대면 죽을 줄 알라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폐 주차도 모자라 적반하장식 쪽지에 누리꾼들의 황당함과 분노는 당연한 일. 이 차량의 사례를 시작으로 누리꾼들은 너도 나도 우리 동네 주차 민폐왕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넉 대를 주차할 공간에 차 한 대를 세우고 당당한 가로 주차에 경차 2대 공간에 주차하기. 소화전 가리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석 대의 차량이 차량 통행로를 막아 출근을 못했다는 하소연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지하주차장의 민폐 주차 차량들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일부 누리꾼들은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을 2중, 3중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의 통행까지 방해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하면 장애인 평등법상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도로였다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로 끝날 일이 지하주차장에선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하겠다는 수입차 차주의 협박성 쪽지. 법적 효력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성질 더럽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효과는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24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상화폐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박모 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은행 빚까지 내서 3억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박 씨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300까지도 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거의 인생이 바닥에서 2천만 원인가를 시작해서 200억대 자산 적이 있다고. 30대 황모 씨도 지난달 가상화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상장 폐지됐습니다. 카카오하고도 협력 안 되고 꾸준히 좀 이렇게 성장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폐지가 된 거죠.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 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모으는 다단계 유사수신, 해킹, 자금 세탁입니다. 지난달 한 가상화폐는 북미 펀드에서 5조 원을 투자받았다고 허위 공시했다가 들통나 상장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서 더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는 거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겁니다. 은행들은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해 송금 한도 규정을 더 까다롭게 고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이 맞으신지, 송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여쭤보고 있어요. 연간 5만 불인데 본인들이 쪼개서 월간 10,000불까지만 또 제한하겠다. 정부가 이런 범죄를 오늘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개가 넘고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만 400에서 500개나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어서 거래를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틈을 범죄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 광풍에 고민이 깊어지는 건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판으로 변한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어서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7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입니다. 강아지와 폭풍을 합성한 장난스러운 사진을 배경으로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도지코인은 원래 가상화폐 자체를 풍자하기 위해 장난으로 만든 또 하나의 가상화폐입니다. 채굴을 해야 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무한정 발급합니다. 그래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은 그런 도지코인의 특성을 반어법으로 풍자한 겁니다. The point is that Dogecoin was invented as a joke, as essentially to make fun of cryptocurrency. 이런 도지코인까지도 지금 투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작년 7월만 해도 한국 돈으로 3원에 불과했는데 9달 만에 폭등해 400원대가 됐습니다. 1000%, 1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장난처럼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돈 세탁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자 비트코인은 1시간 만에 14%, 1,000만 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각국 중앙정부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변동폭이 너무 커 이용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도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며 제도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도 골칫거리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의 75%가 중국에서 채굴되는데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교환의 매개체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변동성이 적어야 되잖아요. 예. 내일 뭐 몇십 프로가 오를지 모르는 그런 걸 갖다가 돈으로 쓰려고 하겠어요. 이미 엄청나게 커버린 가상화폐 투기판. 이 뜨거운 감자를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인정해 줄 수도 없다는 게 각국 정부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강원도 정선의 탄광 지역에선 광부와 가족들이 들고 일어난 사북 항쟁이 있었습니다. 계엄사 수사단은 그들을 잡아가서 모질게 고문했는데요. 당시 끌려갔던 부녀자들이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다고 직접 증언했던 공식 영상을 저희 MBC가 입수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80년 4월 21일 인간답게 살아보자며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 6천여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당한 노동 착취에 맞선 투쟁은 노사 합의로 나흘 만에 평화롭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곧 계엄사 수사단이 사북에 들이닥쳤습니다. 광부와 가족 140여 명을 무더기로 잡아가 물고문과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40~50명은 부녀자들이었고 이들에겐 잔인한 학대와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저 통을 좀 끌어올리지 말으라고 진짜 죽겠다니까 니가 남자들 같으면 죽어도 좋다. 막 비틀어대고 이놈도 만지고 저놈도 만지고 막 만지대는 거예요. 만지대고 막 여기도 그냥 막 털도 막 뽑다시피. 함께 끌려온 광부가 보는 앞에서도 성고문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참 아비규환이나 하고 말이죠. 나도 죽을 지경인데도 참 막 열불이 막 오르는 게 줄지게야 막 이래 보면 말이죠. 임신 중인 한 여성은 후유증 탓에 아이를 잃었고 가정은 파괴됐습니다. 참 처음에 들어가니 뭘 안 해주면 나중에 참 이래 뭐 하고 나니 참 남남이 되더라고. 남편한테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니. 뒤늦게 공개된 이번 성고문 증언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진실화의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30, 40대였던 성고문 증언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까짓거 보고 만지고 하는 거는 까짓거 문제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자석 새끼들이라도 보고 그 인념 하나로 내가 억지로 버텼는데 거의 보복하다시피 주민 전체를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의 고문 폭력을 일삼하고 자행했던 것도 국가인데 사실 이 그림 속에서 국가는 빠져 있고요. 정부는 지금껏 성고문 피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집단 면역이 6년이 지나도 안 될 거라는 야당 의원 주장에 홍남기 총리 대행이 발끈했습니다. 또 김학의 사건을 두고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 시작부터 백신 수급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그러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명확하게 듣지 않고. 제시하고 자, 그러면 들어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조금 왜 이렇게 정하시고. 잘못된 것을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청와대의 기획사정이었다고 주장한 야당 의원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억측이라며 반격했습니다. 검경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 탄압한 겁니다. 의원님 민정수석 비서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영상과 관련해서 1차, 2차 무혐의를 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지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당은 검사 술접대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무런 조치도 언급도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칼을 꺼내기는커녕 후배 검사들에게 방탄 촉기를 입혀주는 격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그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르면 모레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조명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은 검찰의 망신주기식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며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고 검찰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4월 1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여야가 처리 시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모레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속기로에선 이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도 본회의에도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셨나요? 안 계시더라고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난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선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즉 같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수학이 약한 문과생한테 불리하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에 치른 학력평가의 결과를 보면 이런 우려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이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과이과 통합으로 처음 치러진 지난달 전국 학력평가. 수학 영역 난이도에 대한 반응이 이과냐 문과냐에 따라 크게 엇갈렸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잘 나왔어요.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과생들의 수학 점수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문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평균 점수는 30.54점,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은 50.58점, 수학 공통과목 역시 문과 32.5점, 이과 47.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이과를 통합해서 등급을 매기다 보니 문과생들의 수학 등급이 통합 이전보다 낮아진 겁니다. 네, 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00분위에서가 저 떨어졌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꽤 보인 것 같아요. 한 1등급에서 많으면 2등급까지. 문과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이도 조정. 상대적으로 높은 수학 점수를 앞세운 이과생들이 계열을 바꿔 문과로 넘어오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문과로 돌려서 문과 최상위권 대학의 과를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 당혹스러움이 커지는 가운데 문과생들이 선택하는 수학 과목의 난이도를 낮추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여성도 군대 가야 남녀 갈등만 부추겨인데, 자, 재보궐선거 끝나고서 모병제 또 여성 군사훈련 같은 군 관련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불을 지폈습니다. 네. 박 의원의 모병제 찬성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너무 헐값에 이렇게 강제징병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15만, 20만 명 수준의 모병제, 정예 강군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그 모병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 총선 앞두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구 절벽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군인 숫자보다는 첨단 무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징병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와 선진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예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일단 모병제를 장기 검토 과제로 넘기면서 논란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 주장은 모병제에서 더 나갔어요. 네, 박 의원은 정규군은 모병제로 뽑고 예비군은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기초 군사 훈련을 하고 예비군에 투입하자는 건데요. 네. 도입하자는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네.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 훈련을 남녀가 모두 받는 이런 보편적인 군사 의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 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남녀평등 복무제를 하면 왜 남자만 군대 가냐, 뭐 이런 논란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역법에서요, 남자만 이제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일관되게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남성이 전투 수행에 더 적합하다. 또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군사훈련도 쉽지 않고 군대 안에 있는 권력관계 속에서 성범죄 우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하고 별개로요, 군 가산점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건데 네. 이거를 부활시키자, 이런 주장이 또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인데요. 그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개헌을 해서라도 재도입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채용할 때 군 경력이 인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법안은 사실 보수 진영이 훨씬 먼저 추진했었거든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말입니다. 네. 군복무가점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5%가 위헌이 됐는데 그 당시 취지를 보면 불공정할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가점은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해서 1%로 잡았고요. 이런 주장이 이제 민주당의 일부 의원까지 이렇게 동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20대 남성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쏠린 20대 남성의 표심을 돌리려고 가장 민감한 군 문제부터 검토 대상에 올린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20대 남성의 역차별 해소로 바라보면 오히려 젠더 갈등만 부추길 거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네. 특히 정의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네. 박용진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말 이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젠더 갈등을 활용하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네, 또 민주당 안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공정성의 회복, 취업과 주거 문제 해결이지 이런 남녀평등 복무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연속으로 특종 보도한 MBC 경제팀의 차주혁, 이준희, 김민찬, 이문현 기자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는 2021년 1분기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15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가 프로배구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명로 기자입니다. 남자부 MVP 정지석에게 셀카 요청을 받고 신영석은 배구공에 김연경의 사인까지 받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에서도 인기 스타였던 김연경은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정규리그 최고의 별로 우뚝 섰습니다. 2005년 이후 1위가 아닌 팀에서 나온 두 번째 MVP로 김연경 자신의 네 번째 수상입니다. 공격 성공률 1위, 서브 에이스 1위 등 압도적인 활약에 통합 우승을 차지한 GS 칼텍스의 표가 분산되면서 이소영을 2표 차로 제쳤습니다. 이번 시즌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저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서 12년 만의 복귀와 흥국생명의 학폭 논란, 그리고 부상 투혼과 MVP 수상으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시즌. 향후 거취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김연경은 말을 아꼈습니다.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경은 오는 23일 대표팀에 소집돼 이제 도쿄올림픽 준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올 시즌 K리그는 2002년생 신인들의 거침없는 활약으로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롭습니다. 그 가운데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의 정상빈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명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비 다리 사이를 노린 K리그 데뷔전 데뷔골. 첫 슈퍼매치에서 터뜨린 환상골. 그리고 국가대표팀 울산을 무너뜨린 다이빙 헤더 후 음바페 세리머니까지. 19살 새내기 정상빈의 득점포는 강렬했습니다. 이 장면도 많이 봤어요? 네, 한 10번 이상은 좀 계속 돌려본 것 같아요. 근데 연습 경기나 이럴 때도 다리 사이로 차긴 했어도 들어가진 잘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들어가서 좀 많이 놀랐어요. 최고참 염기 홍가는 19살 차이로 팀에선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 상빈이 축하하고, 상빈아 데뷔골 축하하고, 그 세리머니 왜 안 했니? 상빈이 잘했다. 와, 스타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살짝 그러더라고요. 그냥 형들 때문에 다 그런 거라고. 실력만큼은 당돌함을 넘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도 웬만한 선수보다는 빠르다고 자신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의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K리그를 달구는 또 한 명의 10대, 광주의 엄지성과는 동갑내기 친구. 네. 볼을 뺏어서 드리블 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앞에 두고 골을 넣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때 자기도 좀 골 넣고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이게 들어가나 했던 것 같아요. 네. 지성이가 이름을 올렸을 때 사실 좀 되게 놀랬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좀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겁없는 신인의 목표는 거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하면은 박지성, 손흥민이 있듯이 저도 정상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지난주와는 날씨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더운 지역은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충청도나 경상도 등 동쪽 내륙 지방이 되겠는데요. 한낮에 경남 창녕이 2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와 순천 25도 안팎으로 초여름을 방불케 하겠습니다. 서울도 오늘보다 높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등 동쪽 내륙 지방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서쪽 지방의 대기도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또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출근길 내륙 지방에서는 안개가 약하게 끼겠고요. 낮에는 구름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9도, 광주 7도, 부산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전국이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 때이른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